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추석 기간 보강 영상입니다. 객체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객체의 3대 요소는 상태, 행위, 식별자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에서 식별자는 변수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변수에 생성된 객체를 유지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서로 다른 객체를 다른 변수에 유지해서 구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언어들에서 충분히 학습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기존에 배웠던 언어들과 어떤 측면에서 어떤 것이 다른지 그 측면에서 이 이야기들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이 데이터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타입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뭐 문자 타입, 정수 타입, 부동소수 타입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특정 데이터를 보통 한 번만 사용한 것은 아니고 해당 데이터 값은 프로그램 실행 동안 또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같은 종류의 값을 구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변수라는 것에 저장합니다. 변수는 어떤 값을 저장하는 곳을 의미하는데 실제 변수가 프로그램 실행될 때 저장되는 곳은 메모리입니다. 변수는 데이터들은 각 데이터마다 필요로 하는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변수를 선언할 때에는 타입 정보와 이름이 주어져야 됩니다. 타입 정보에 따라서 필요한 크기가 달라지게 되겠고 확보하는 공간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겠고 이름은 나중에 그 데이터를 접근할 때 사용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바는 이 변수 사용에 있어서 다른 언어보다 엄격합니다. 그래서 변수는 자바는 당연히 여기처럼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될 수가 있고 사용한 측면에서는 CNC 플러스와 달리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수 타입의 변수에 부동소수 값을 대입하면 자바는 문법 오류가 됩니다. CNC 플러스에서는 문법 오류는 아니고 경고를 주게 되겠고요. 또 하나 다른 점은 이제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를 우리 자바에서 사용하면 문법 오류이지만 CNC++는 문법 오류를 주는 게 아니라 경고만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바가 강건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고 또 자바는 어, 그 운영체제를 통해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JVM을 통해서 실행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변수는 선언할 때 이름과 타입을 줘야 되는데 이제 어떤 변수의 이름을 우리가 지어야 되겠죠. 이렇게 프로그램에 직접 이름을 정의하는 이름을 우리는 식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 클래스 이름, 메소드 이름, 상수 이름 이런 것들이 모두 식별자인데 이 식별자를 명명하는 문법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자바는 영문자, 숫자, 밑줄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CNC 플러스와 달리 달러 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달러 기호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실제 우리가 일반적인 변수를 명명할 때 일반적인 식별자를 명명할 때 달러 기호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법은 늘 말씀드리지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컴파일러 입장이 돼서 이 이름을 식별자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화이트 빼기 박스 하면 얘가 하나의 식별자인지 화이트 식별자의 박스 식별자를 뺄셈하는 건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컴파일러는.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식별자와 관련된 명령 규칙들은
C++에서 배운 거하고 큰 차이는 없고요. 이런 문법들을 우리가 외우지 말고 컴파일러 입장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별자는 이런 문법을 이해해가지고 이 문법에 맞게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소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그것의 용도를 잘 설명하는 이름으로 명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프로그래밍을 잘하려면 영어도 어느 정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식별자의 용도를 잘 설명한 이름도 지어야 되겠지만 이 식별자가 어떤 종류의 식별자인지, 변수인지, 클래스 이름인지, 상수인지, 함수 이름인지 이런 것들도 식별자의 형태만 놓고 보면은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명명을 해야 됩니다. 특히 자바에서는 대문자로 시작하면 클래스 이름, 타입 이름, 열거형, 뭐 인터페이스, 클래스 이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클래스 이름을 지을 때는 대문자로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변수와 메소드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하고 상수 이름은 모두 대문자로 이용하시는 게 보통의 관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어만 이용해서는 의미 있는 이름을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단어를 결합해서 명명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때는 낙타 표기법이나 뱀 표기법 같은 걸 사용합니다. 이런 형태가 낙타 표기법이고 이 형태가 뱀 표기법입니다. 즉, 뱀 표기법은 그 단어들과 단어 사이를 요 언더스코어 밑줄 문자로 구분하는 거고 낙타 표기법은 단어의 첫 문자만 대문자로 쓰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어떤 관례를 그러니까 뭐 뱀 표기법을 쓸지 낙타 표기법을 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보면은 우리가 관례적으로 얘는 클래스 이름이구나. 얘는 변수이구나. 얘는 메소드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변수와 메소드 이름은 모두 소문자로 시작하지만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메소드 이름 다음에는 반드시 가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멤버 변수와 다른 종류의 변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밑줄 문자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우리가 이렇게 접두사나 접미사, 밑줄 문자나 이런 m이라는 거를 붙여서 명명하기도 하고요. 메소드 이름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변수 이름은 보통 명사를 많이 사용하고요. 데이터일 거니까. 그리고 메소드 이름은 무슨 행위가 되기 때문에 동사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름만 봐도 또 이것이 변수다, 함수다, 함수 이름이다라는 것을 또 쉽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소드 이름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verb noun form이라고 하죠. 그 동사와 명사를 결합해 가지고 이제 그 설명하는데 반환 타입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값 설명하는 이름을 사용하고요. 반환 타입이 없는 경우에는 메소드가 하는 일을 설명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생각해 가지고 뭐 get name, compute, shipping price 그러면 이제 배송료를 계산하는 함수구나. 그리고 배송료를 계산해서 배상료를 반환해 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복합 타입의 변수의 경우에는 종종 복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students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불리언 타입 변수나 불리언을 반환하는 함수는 이제 is나 has 접두사를 또 많이 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바에 나오는 키워드는 이제 요 테이블에 있는 것이 전부이고요. 이제 이 밑에 있는 것들 중에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모듈 때문에 도입된 그 키워드들이고 모듈이 사용될 때만
이제 키워드이고 모듈 웹 밖에서는 이제 키워드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제한적 키워드입니다. 제한적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한 위치에서 사용이 되면 키워드가 되겠고, 특별한 위치가 아닌 데 쓰면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제한적 키워드를 사용하냐? 우리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을 때 새로운 키워드를 추가하고 싶지만, 새로운 키워드를 추가했을 때의 문제가 뭐냐? 새 키워드 추가의 문제점, 호환이 문제가 되겠죠. 과거 코드에서 그 키워드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데 새 버전의 자바에서는 그거를 키워드로 사용하면은 예전 코드를 컴파일하게 되면은 예전 버전에서는 잘 돌아갔지만 지금은 그 키워드를, 그 식별자를 이제 키워드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제 오해가 되겠죠. 그래서 엉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새 기능을 버전이 이제 이제 새 버전이 나오면서 새로운 기능을 우리가 자바 문법으로 추가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새 키워드를 추가하지 않고 기존 키워드들을 재활용해서, 즉 한 가지 키워드로 여러 가지 경우를 모호하지만 않다 그러면 이제 나타내 쓰기도 합니다. 그래도 간혹 새로운 키워드들을 이제 추가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처럼 이제 제한적인 키워드를 추가를 하고 있고요. 되게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non-sealed라는 키워드를 추가했는데 마이너스 기호를 쓰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특이한 현상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각각의 키워드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살펴보면 첫 8개는 이제 자바에 있는 8개의 원시 타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이제 클래스, 열거형, 뭐 인터페이스 정의할 때 쓰는 거고, 요 3개도 이제 클래스를 사용할 때 쓰는 거고, 요건 접근제와 관련된 거고, 또 객체적 프로그램 할 때 부모, 현재 객체 가리킬 때 쓰는 거고, 새 객체를 생성할 때, 이 객체의 타입을 검사할 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건문과 관련된 거, 반복문과 관련된 거, 함수 정의할 때 쓰는 거, 예외 처리할 때 쓰는 거, 그리고 요 3가지는 이제 키워드라기보다는 상수값이 되겠죠. 불연, 논리형 변수의 참, 거짓, 그리고 참조 타입 할 때 유효한 주소를 유지하지 않을 때 이제 집어넣은 게 널이 되겠습니다. 요 녹색으로 2개로 되어 있는 건 이제 최초 자바 만들 때부터 키워드로 잡아놨지만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리저브 해놓은 상태이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끔, 이제 못하게끔 쓰진 않지만 이제 키워드로 지정해 놓고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변수는 이제 변수의 종류로 가겠습니다. 변수는 타입과 이름을 이용해서 선언을 하는데, 이 변수로 이렇게 선언된 변수는 크게 자바에서는 2종류가 있습니다. 값 타입, 참조 타입. 그래서 값 타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수의 값을 유지하는 거고요. 참조 타입은 변수의 값이 아니라 그 데이터가 있는 위치 정보를 유지하는 거고요. 저는 그 위치 정보라는 게 이제 어려울 수도 있고, 그냥 다르게 추상을 하면은 리모컨이 있다. 그 데이터는 없지만 그 데이터를 조작할 때 쓰일 수 있는 리모컨을 유지하는 거다. 요 변수에 유지하는 거를 참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바는 총 8가지 원시 타입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값 타입으로 처리할 수 있고 절대 주소를 취해 가지고 참조 타입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8가지 타입, 이 8가지 원시 타입을 제외하고 자바에서 나머지들은 모두 참조 타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배열도 참조 타입, 그리고 배열도 실제는 객체이고요. 열거형 상수도 객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원시 타입 아닌 것들은 다 객체로 처리합니다. 객체 지향에서의 객체로 처리가 된다는 점, 이것도 대단히 이제 그 다른 언어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바의 원시 타입은 이제 6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여기서 간단하게만 기존 CNC++에서의 원시 타입과 다른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바의 원시 타입에는 불리언 타입이 있고요. 뭐 C++도 불 타입이 있죠. 그리고 문자 타입이 있는데, 캐릭터 타입이 있는데, C++는 캐릭터 있고 이 말고도 뭐 더 여러 가지가 있죠. 캐릭터 뭐 16T라는 것도 있고 W 캐릭터도 있고 뭐 몇 가지 더 문자를 나타내는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CNC++에서는 이 캐릭터가 1바이트고, 왜냐하면 호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ASCII 코드가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바는 만들 때부터 이제 조금 더 최근에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유니코드를 기본 그 인코딩이 아니라 이제 코드 값으로 유니코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코드로 유니코드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 크기가 2바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유니코드도 최초와 달리 지금은 4바이트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만 가지고는 또 유니코드를 온전하게 나타낼 수는 없죠.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자바는 이 유니코드는 2바이트를 기본적으로 사용해서 문자를 자바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가지 정수 타입이 있는데, 요 정수 타입을 보면은 이제 CNC++에서는 onside라는 키워드를 수식해 가지고 이제 양의 정수만 쓸 수 있었는데, 자바에서는 그런 unsigned와 같은 수식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호가 있는 정수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호가 없는 형태로는 사용하는 수가 없습니다. 원시 타입으로는. 그 다음에 두 가지 부동소수가 있습니다. float, double. 그리고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접미사 또는 접두사 없이 상수를 쓰면은 자바는 얘를 정수로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10.5처럼 부동소수를 쓰면은 수식어가 없으면 더블로 더블을 기본값, 얘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크기는 시스템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바는 손목시계에서 실행하든 뭐 정부에서 자바가 올라가 가지고 실행이 되든 PC에서 실행되든 항상 정수는 이제 4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로 처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환경에서나 또 자바 코드를 실행하면은 실행 결과는 같아짐이 되겠습니다. 이 변수를 사용할 때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시 영역과 수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시 영역은 선언된 변수를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고요. 보통 이제 두 가지, 블럭 영역, 클래스 영역, 자바는 두 종류밖에는 없습니다. CNC++에서는 파일 영역이 있죠. 근데 자바는 이제 클래스밖에 뭔가 선언을 못하기 때문에 파일 영역이라는 건 없고요. 이 변수가 지역 변수이면은 이제 그 변수가 선언된 블럭이라는 건 중괄호 시작되는 요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그럼 요 1은
여기서부터 선언된 거부터 그 아래 이 블럭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그게 가시형이 되겠고 클래스 멤버 변수는 이제 어디서든지 클래스에 어디서든지 다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수명입니다. 수명은 이 변수가 언제 메모리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가 또 언제 사라지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한번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한 번만 만들어졌다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만들어졌다 없어지기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 a라는 지역 변수는 f 함수를 5번 호출하면은 5번 만들어졌다가 5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의 수명은 객체의 수명하고 같고요. 지역 변수의 수명은 함수의 수명과 같습니다. 이런 수명과 영역 같은 경우에들도 이제 C++와 비교하면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서 C++에서 이제 이 가시형과 수명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자바에서도 큰 차이는 없고요. 오히려 이제 강건성을 중요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자바에서는 가시 영역의 충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처럼 멤버 변수와 지역 변수의 또는 매개 변수의 충돌은 허용합니다. 그럼 얘의 가시 영역은 이만큼이고 얘의 가시 영역은 요 안이기 때문에 작은 거가 더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요 A는 얘가 아니라 얘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CNC++하고 차이는 없으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그 지역 변수의 충돌은 절대 자바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 여기서 요 x와 요 x는 서로 가시형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여기 b를 요 아래다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 멤버 변수는 여기 선언된 여기부터 아래 클래스 내에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클래스에 어디서든지 위, 아래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B도 이 안에서 다 쓰일 수가 있다는 점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래에 멤버 변수도 하나 선언해 놓은 상태로 요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변수를 선언할 때 타입을 주고 타입과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제 C++처럼 C++에서는 이제 오토라는 키워드로 이제 타입을 주지 않고 초기 값을 가지고 컴파일러가 타입을 유추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자바에서는 이제 바라는 키워드 써서 똑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는 키워드는 아니고 제한적인 키워드다. 이거를 알아두시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바 20 하면은 요 20은 int이기 때문에 int age equal 20 한 것과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단한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 int 대신에 bar을 쓰는 경우는 많진 않지만 여기처럼 반복문을 만든다든지 향후에 바뀔 수 있는 것들인 경우에는 bar을 써놓으면 뒤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그때 저절로 다른 것도 수정하지 않고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bar는 그런 효과가 있는 곳에서 이제 많이 실제 타입 대신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bar을 쓸 때 문법적으로 주의해야 될 점은 널로 당연히 초기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널로 초기하면은 이게 무슨 타입일지 그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복합 타입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복합 타입도 이렇게 두 개의 값이 같을 때는 허용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복잡해지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기 보면 하나는 10이고 하나는 2.5면은 인트로 해석할지 더블로 해석할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복합 선언은 발을 이용해서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자바 버전에 도입된 게 이름이 없는 변수 밑줄입니다. 그래서 이 밑줄을 이용해서 뭔가 변수는 선언을 해야 되는데 실제 나중에 쓰지는 않아요. 그러면 굳이 그런 변수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 밑줄, 요 이름이 없는 변수를 써가지고 이 변수는 내가 앞으로 안 쓰는 변수다. 안 쓰는 변수다라는 거를 프로그램할 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바 22에 도입된 내용이고요. 21에 프리뷰 기능으로 도입됐었는데 22에 완전히 들어와 있고요. 각 여러 곳에서 이 이름이 없는 변수를 쓸 수 있는데 그거는 각각 그 노트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파이썬 쓰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파이썬에서 이런 이름이 없는 변수를 썼던 기억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따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본격적으로 이 챕터에서 우리가 중점 두고 설명드린 내용은 객체입니다. 그리고 객체는 상태, 행위, 식별자를 갖고 있는데 그 식별자는 이제 변수에 해당되니까 변수와 관련된 여러 자바의 기본적인 문법을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이런 객체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성하냐? new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것이고 이 new는 동적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new는 연산자인데 P연산자로 생성자 호출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생성자는 각 클래스마다 하나의 생성자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생성자들을 제공할 수 있고요. 이 생성자라는 거의 역할은 뭐냐면은 객체를 생성할 때 초기화하는 역할을 이제 생성자가 하는 겁니다. 생성자에서 모든 초기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초기화의 완성은 생성자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new는 이제 생성자를 생성자 호출을 P연산자로 받아가지고 객체를 생성하고 그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된 객체를 초기화 주게 되겠습니다.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이처럼 new 연산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string처럼 new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이 방법이는 string이 유일한 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string처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ew 연산자를 이용하지 않고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소드는 보통 스태틱 메소드이고요. 스태틱 메소드이니까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new를 이용하지 않고 객체를 생성하는 별도 메소드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이유는 생성하는 과정이 복잡하면 그 과정을 함수로 만들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든 것이고요. 이렇게 생성자가 그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이 복잡하지 않더라도 가독성을 향상하기 위해 효율성을 위해 다중여기 유체의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 이렇게 생성하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create striker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가독성이 있죠. 공격수를 생성하는 거구나. 플레이어 P, new 플레이어 메시 하는 것보다는 더 명확하죠. 선수를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이게 읽는 거에 있어서 가독성 측면에서 그냥 한 선수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축구 선수이지만 이제 축구 선수 중에서도 공격수를 만든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 인테저가 불변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 인테저는 정수 인트 원시 타입을 이제 자바에서는 필요할 따라서 객체로 바꿔야 될 때가 있는데 요 인트를 객체로 바꿔주는 게 인테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인테저 객체들은
자바에서는 원시 타입을 객체로 바꿔야 되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자바에서는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의 그 수들은 모두 인테저 객체를 미리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매번 10이라는 그 정수의 객체를 만들 때 그때마다 매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객체를 이용해서 그 만들어 놓은 객체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제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클론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객체를 복제해서 새 객체를 생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프로그램하다 보면은 에, 지금 이미 만들어 놓은 객체랑 똑같은 상태의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르게 처리하고 싶을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 클론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객체를 현재 이미 존재하는 객체와 똑같은 상태의 또 다른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클론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객체를 생성하면 이 객체를 이제 가리키는 그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는 변수에 저장해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객체를 처리할 때는 변수에 이 객체의 위치 정보만 유지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가리키는 변수를 우리는 객체 참조 변수, 그냥 객체 변수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정보이니까 뭐 객체 종류에 따라서 이 참조 변수가 필요로 한 공간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모든 주소 값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의 공간에 이제 강아지의 주소도 저장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거의 주소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소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이해하면 되냐면 모든 객체 잠조 변수는 그래도 타입이 필요해요. 어떤 객체를 가리키는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강아지 객체를 그 변수 갖고 할 수 있는 일과 문 객체 참조 변수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양과 크기는 같지만 여기에 있는 버튼은 각 객체 참조 변수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치 정보를 유지하는 크기는 뭐 위치 정보마다 다르진 않으니까 뭐 이게 어디 시골에 있는 집의 주소라든지 뭐 수도권에 있는 어떤 집의 주소라든지 주소 자체는 주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리키는 곳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면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 뉴는 동적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성된 객체는 함수 스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수가 실행이 되면은 함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한 어느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자바에서는 그 공간에 변수들을 위한 공간은 만들어지지만 그 함수 내에서 만약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그 객체는 그 함수 공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힙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보면은 이 f라는 함수에서 학생 객체를 이렇게 하나씩 만들면은 학생 객체는 힙에 만들어지게 되겠고 이 f 함수의 스택 프레임에는 이 변수들을 위한 공간들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소 정보만 유지할 수 있는 그 공간만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세 번째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 변수가 스튜던트하고 같게 만들면은 이제 요 객체를 가리키는 그 변수가 두 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바는 이
힙에 만들어진 객체를 가리키는 요 포인터의 수, 참조의 수로 유지하고 있다가 이 참조의 수가 끊기게 되면, 없어지게 되면 얘를 쓰레기로 분류하게 되겠고, 그러면 요 공간을 회수해 옵니다. 뭐 언제 회수할지는 그거는 우리가 알기 어렵지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제 알아서 때 되면 갖고 와서 그 공간을 이제 다른 공간이 필요할 때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에서 사용하는 힙은 이제 C++와 달리 이제 쓰레기 수집 가능 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에서는 동적 할당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 쓰고 나서 이제 필요 없어지면은 개발자들이 직접 딜리트 해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지만, 자바에서는 뉴해서 동적 생성을 하더라도 반납을 이제 프로그램에서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적 할당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불필요한 뉴를 하는 것은 그 내가 만든 프로그램의 성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뉴를 해서 이제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간 새길로 빠져서 일반적인 언어에서는 동적 할당을 언제 하냐? 자바는 무조건 다 동적 할당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은 적용이 안 되지만, 예전 C나 C++로 되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C와 C++에서는 언제 동적 할당하냐? 동적 할당하는 대신에 자동 할당해서 쓸 수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저절로 만들어지고 때 되면 저절로 반납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자동 할당만 가지고 모든 프로그래밍 할 수 있으면 자동 할당을 가지고 프로그래밍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은 자동 할당만 가지고 프로그램하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동적 할당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직접 메모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언제 동적 할당하냐? 이거는 넘어가겠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간을 낭비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초기 프로그램 환경에서는 메모리가 매우 귀중했습니다. 지금도 귀중하긴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각 PC에서 갖고 있는 메모리도 많고, OS가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도 큰데, 이제 예전에는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공간을 낭비하는 거가 이제 되게 크리티컬 했는데, 지금 조금 여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도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면서 불필요하게 공간을 많이 쓰는 건 성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 동적 할당을 하냐 하면은 필요한 크기의 변화폭이 클 때, 필요한 크기가 매번 달라질 수 있지만 그 폭이 작으면은 동적 할당에서 쓰는 이득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폭이 매우 클 수 있으면, 매우 가변적일 수 있으면 공간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불편하더라도 동적 할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처럼 학생 분반별 학생 성적을 처리하는데 어떤 분반은 15명만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반은 최대 100명까지 있을 수 있으면 이제 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각 반마다 필요한 만큼의 인원수 공간만 할당해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매달 각 요일마다 한 일을 기록하게 되면은 최소 28, 최대 31 공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굳이 뭐 이번 달이 22월인지 뭐 윤년인지 지금 31일이 있는 달인지 30일이 있는 달이 30이 달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지고 공간을 그거에 딱 맞게 할당하는 것보다는 그냥 30일 할당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요. 이거 말고 이제 CNC++ 예전에 또 많이 사용했던 이유는 함수에서 무거운 데이터를 반환해야 될 때도 이제
동적 할당에서 반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이제 CNC++에서는 막 이런 식으로 도프에서 독 D return D 하면 이제 어,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요 지역 변수를 이제 속도가 아니 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제 값으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로 반환하는 그런 거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지역 변수 t는 이 함수가 종료되면 없어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없어지는 데이터의 주소로 반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동적 생성에서 주소로 반환해 가지고 그 반환될 때 그 복제 때문에 일어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CNC++에서는 RBO라는 최적화를 보통 하기 때문에 요 케이스에 대해서는 또 동적 할당에서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자료 구조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은 동적 자료 구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동적 배열이나 데이터들을 동적 할당해서 많이 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동적 할당을 해야 되겠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동적 할당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바에서는 항상 동적 할당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2월이면 굳이 뭔가 검사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2월에는 28일만 뭐 무슨 달에는 30일만 이렇게 공간만 할당해서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바에서는 항상 동적 할당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언어에서 특별한 경우에만 동적 할당하고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와는 좀 다르게 이제 자바에서는 동적 할당을 사용한다. 그렇게 동적 할당을 사용하더라도 이제 성능이 나빠진다기보다는 나빠지는 건 나빠진다기 그 프로그램하기가 힘들어지는 건 아니고 어차피 반납은 시스템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불편한 건 없어요. 근데 물론 성능을 높이고 싶으면은 불필요한 류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겠고 이런 것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뭐 류를 불평이 많으면 또 과다한 쓰기 수집하게 되겠지만 이제 어쨌든 에, 항상 동적 할당에서 모든 경우 동적 할당에서 쓰는 거니까 기존에 배웠던 다른 언어에서의 동적 할당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생각해 두시고요. 아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항상 스택 각 함수의 공간에는 객체가 존재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챕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는 객체의 각종 메소드를 호출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이 점이고요. 점을 이용해서 모든 멤버를 다 접근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접근이 허용된 퍼블릭한 메소드들만 호출해서 쓸 수 있고요. 뭐 멤버 변수가 퍼블릭이면 멤버 변수도 이렇게 직접 접근해서 쓸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강건성 때문에 멤버 변수들은 프라이빗으로 지정해 놓겠죠. 그래서 점 연산자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객체를 생성할 때 우리가 P 연산자로 생성자를 생성자 호출이 온다 그랬는데 이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초기화 역할을 담당하는 특수한 메소드이고요. 이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같고요. 다른 함수들의 정의와 달리 반환 타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외부에서 객체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퍼블릭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뭔가 객체 생성을 제한해야 되면은 프라이빗으로 선언하고
클래스 내에서만 객체를 생성해 가지고 이 생성된 객체를 돌려주는 메소드를 별도 만들어 가지고 제공할 수도 있어요. 즉 뉴를 이용해서 객체 생성을 못하게 하고 메소드를 만들어서 이제 요 메소드를 통해서만 객체를 생성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성되는 객체들을 좀 제한시킬 수가 있고 또 어떤 인자들만 가진 애들로만 제한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객체 생성을 제한하고 싶을 때는 이런 방법, 프라이빗 생성자들을 프라이빗 생성하고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별도 제공해서 그 원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생성자는 크게 기본 생성자, 복사 생성자,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특수한 생성자들이 있어요. 기본 생성자는 그 매개 변수, 즉 인자를 하나도 받지 않는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라 하고, 복사 생성자라고 하면은 매개 변수로 같은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받아 그 객체와 똑같은 내부 상태를 가진 객체를 만들어주는 생성자를 말하는데, 자바에서는 복사 생성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사 생성자를 만들 수 있지만 자바에서는 안 쓰고, 만약 객체의 복제가 필요하면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클론이라는 메소드를 정의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이렇게 이제 기본 인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개 필요한 만큼 정의해서 쓰고 있고요. 이때도 코드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다 똑같은 메소드를 이제 부른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여기를 부른다든가 하는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어도 코드 중복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에서는 기본 생성자와 문자열을 하나 받는 이름 인자를 받는 생성자 두 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클래스를 정했는데 생성자를 하나도 만들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기본 생성자를 쓸 수 있게 해주지만, 만약에 이렇게 생성자를 정의하면서 기본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생성자를 제공하게 되면은 기본 생성자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기본 생성자를 언제 제공해 주냐? 기본 생성자를 하나도 정의하지 않았을 경우 그때만 기본 생성자를 제공해 주고요. 이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는 기본 생성자는 어떤 것도 거기서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빈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자는 new 연산자의 p 연산자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객체 직접 호출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생성자는 new의 p 연산자로만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자도 여러 개 우리가 만들게 되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중정의라 그러고요. 다중정의는 이제 컴파일러가 이제 요 호출들을 봤을 때 구분해 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 구분할 때 뭘 쓰냐면은 매개 변수 수와 타입을 이용해서 구분합니다. 그러면 얘와 얘는 하나 받는 거고 얘는 두 개 받는 게 구분이 되죠. 그리고 얘는 하나 받는 거고 얘도 하나 받는 거지만 얘는 인트고 얘는 렁이니까 다른 거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지만 만약에 이제 호출할 때 어떤 걸 받는데 일루도 가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모호하기 때문에 이제 얘가 오류가 아니라 이쪽이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 보면은 후 10이에요. 10은 접미사가 접두사가 접미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인트로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 요로 불러지게 되겠고요. 얘는 L을 붙으면 렁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요 함수가 불러지겠고, N은 short니까 short가 되면 이제 이 short가 되면은 이제
요로도 갈 수도 있고 요로도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타입이 없으면 우선 해당 타입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타입과 일치시킵니다. 룰이. 그러면 인트가 롱보다는 작은 거기 때문에 얘는 요쪽으로 인트로 바인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트고 더블이니까 여기로 바인딩이 되겠고, 얘는 인트고 인트인데 첫 번째 건 인트와 더블, 두 번째 건 더블과 인트니까 다중정의는 할 수 있지만 얘가 불려졌을 때 요로 갈지 요로 갈지 요 룰들을 적용해도 정확하게 어떤 걸 더 선호할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요 다중정의가 오류가 아니라 이제 요 호출이 이제 문법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설명 안 되는 거는 반환 타입은 구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룰들은 이제 C++에서 사용했던 룰과 요거는 같습니다. 요건 같습니다. 그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 변수를 초기화할 때 생성자는 이제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처럼 명백한 초기화라는 게 있고 생성자에서 초기화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변수인데 모든 객체가 항상 똑같은 값으로 초기화되면은 명백한 초기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각 객체마다 다른 값으로 초기화할 수 있으면 명백한 초기화를 우리가 할 수가 없고 뭘로 초기화할지 모르니까 그 값을 생성자가 인자로 받아서 그걸 이용해서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수들의 특성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 멤버 변수가 변수인지 상수인지 시작값 고정 변수인지 시작값 유동 변수인지 살펴봐야 되겠고, 고정 변수는 명백한 초기화, 유동 변수는 이제 그 생성자의 인자로. 그런데 혹시 이제 널리 이용하는 값이 있으면 유동 변수도 명백한 초기화를 하고 이제 생성자 인자에서 이제 그 인자가 주어지면은 요 명백한 초기화를 다시 덮는 그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또 초기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유동 변수라고 해서 생성자 인장을 받아야만 되는 형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형태가 되면은 유동 변수가 있으면은 기본 생성자를 못 만들게 되는 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이어가 있어요. 학생들의. 근데 학년은 학생 성적할 때 대부분 1학년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이어를 1로 설정을 하고 만약 이어를 받는 생성자를 호출하면 그게 없는 이어를 안 받는 생성자에서는 항상 학년은 1로 초기화하고 학년까지 정보를 받는 생성자에서는 이제 이 이어를 1로 초기화되어 있을 텐데 그거를 주어진 인자로 바꾸는 형태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보강 영상을 마치겠습니다.